연막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순천만 정원의 남자 천하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형근택입니다.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입니다. 자, 오늘 마중물 토크는 이겁니다.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차이다라고 정유라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영화 관람, 이렇게 대외 활동 뭐 이런 얘기였는데, 이 지난주에 우리가 마중물 토크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다큐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이 며칠 전부터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의 다큐멘터리 영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룡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제 2차 가해다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감독 입장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반론이 있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로 지금 좀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이런 영화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 다큐멘터리가 적절한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마이뉴스 손모 기자가 계속 본인의 페이스북에도 본인의 입장을 계속 밝히고 이런 일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던데, 근데 과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박원순 전 시장이 여러 가지 뭐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다라는 식의 다큐멘터리 제작한 것이 맞는가? 저는 되게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다른 의견인데요. 지금 사실은 만약에 지금 2차 가해라는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만약에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있으면서 관련된 일과 관련해서 만약에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다큐멘터리 내용은 뭐냐면, 첫 변론이라고, 저도 이게 학교 다닐 때 일이니까 명확하게 기억하는데, 93년에 이제 서울대 우조교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교수 사건이라고 이제 다시 얘기하기 하죠. 죄송합니다. 예. 신 교수가 그분을 이제 어쨌든 성희롱하고 이랬는데, 그걸 이제 학내에서 문제 제기했지만 해결이 안 됐어요. 그거를 이제 박원순 그 당시 변호사죠, 그분이 맡아서 이분을 이제 처벌받게 만들었고, 이게 어찌 보면 당시에 좀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거거든요. 논란이 됐었고, 이제 한국 어찌 보면 여성운동사의 획을 그은 사건인데, 그 부분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 시절이 아니라 변호사 시절에 어찌 보면 남들이 잘 안 하려고 했던 변론을 맡아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성범죄에 관련된 거니까 관련됐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좀 제가 보기에는 내용 자체가 다른 거다, 이거를 뭐 이체가려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옛날에 그렇게 그분들의 입장을, 억울한 사람들의 입장을,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옹호해줬기 때문에 그 서울시장 시절에 그런 일을 안 했을 것이다라는 이미지와 뭐 그런 신호를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박원순 시장을 옹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그 실제로 성추행 그 사건 관련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반박하는 모든 것을 다 2차 가해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뭐 어떤 뭐 피의자 내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것도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반박할 기회라는 것은 사실은 가능하면 사법 절차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위 조사 내지는 그 이후에 사실은 인권위의 결정에 관련해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해서 사실은 박원순 전 시장 측이 제가 알기로는 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여론전을 하는 형태로 한다? 글쎄요, 저는 이게 그렇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제 민주당의 스탠스가 보면 사람에 따라서 너무 흔들린다. 결국 그게 비판의 핵심이잖아요. 예전에도 이게 되게 피해 여성의 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민주당의 수많은 여성 운동가 출신의 의원들도 뭐 피해 호소인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갑자기 박원순 시장을 위해서만 만들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위선적으로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 연장선으로 저는 좀 느껴집니다. 아마 이제 천하람 변호사 얘기는 그 포스터라든지 예고편에 나왔던 뭐 그런 모습들을 또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오마이뉴스 손모 기자가 쓴 책을 따로 보진 않아가지고, 네. 이 영화가 이제 거기에 기반한 거라고 해서 어디까지 뭐 다뤄질지는 좀 알 수 없어서, 이제 현 변호사님 얘기가 이제 그거대로만 영화가 있다면 또 뭐 그거대로 또 가치가 있지, 그걸 뭐 방영 금지까지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박원순이라는 사람의 있던 어떤 정치적 그리고 시민사회 이런 데서 공이나 족적이 있었다는 걸 제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그 성추행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건 또 과는 또 정확하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그 너무
사실은 뭐 정치적 복권이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될 수도 없고 이미 고인이 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도하게 그 박원순 시장이 깎아내렸다라고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빨리 이거를 좀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섬세하지 못하다 보면 피해자에게 더 확실한 2차 가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좀 다뤄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고 내용이 좀 더 나와 보면 또 이것에 대한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상영금지 가처분까지 갈 것이냐 이거는 또 조금 다른 문제가 될 것 같긴 한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정말 할 얘기 많습니다. 빨리 광고 듣고 와서 이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이번 주 뭐 워낙 많은 일들이 또 있었던 한 주입니다만은 가장 조금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꼽아보자면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시장의 만남을 꼽으시는 분들이 제법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분도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데 김준호 변호사님 이렇게 벌써부터 이렇게 웃음을 아니 그냥 뭐 TK 정치의 새로운 획을 그은 장면이었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예.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안내하는 장면이라든지 이제 뭐 두 사람이 아주 환하게 웃고 있는 장면 오히려 더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 아주 강한 멘트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약간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 뭐 그쪽 당 얘기를 제가 이렇게까지는 뭐 이렇게까지 뭐 장면들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의아하게 볼 수도 있고 국민의힘 이제 내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상대당 우리랑 경쟁을 하는 이 당의 대표와 우리의 그 상당히 좀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중진이 우리 당을 그 뒷얘기를 하는 것 같은 뒷담화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모양새여서 이렇게 상당히 조금 불편해하는 그런 기색들을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 소장님? 아니 그 제가 만나기 전날에 그쪽에 연락을 해서 내일 만나면 무슨 얘기 할 거냐 그랬더니 홍 시장이 네 한마디 할 기다 막 이랬었대요. 그러니까 친하시거든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한마디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마디가 이제 김기현 당대표를 저격하는 당대표가 듯한. 옹졸하다. 네. 이런 얘기. 그런 얘기 해가지고 저도 솔직히 좀 깜짝 놀랐고 대통령에 대한 직접 공격은 아니죠. 대통령실에 있는 실에 사람들이 조금 정치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거나 정치력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백분 토론 맞아요. 때문에 이제 어쨌든 상임고문에서 해촉이 되다 보니까 네. 이거 좀 신경이 쓰였던 게 아닐까. 네. 근데 결국 돌려서 이게 돌려깎기 한 거 돌려깎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 날 또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SNS 상에다가 자세히 또 해명을 했는데 네. 같은 유예요. 대통령실이 잘 모셔라라는 것과 김기현 당대표는 당대표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네. 뒤끝 장렬. 제가 보기에는 빈틈을 잘 파고들었다라고 보여요. 예. 왜냐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재명 대표 안 만나느냐 이 얘기가 뭐 여야를 통틀어서 나오고 있고 여당 측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침 이날이 이제 1주년이고 그렇죠. 그럼 1주년이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딱 나와가지고 기자회견 딱 하고 질문 받고 딱 이랬으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거기 받는데 기자회견도 안 하고 질문도 안 받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그러면 어쨌든 명분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대구 그 군비행장 이전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광주 비행장이랑 대구 비행장 이전하는 거 협조해서 고맙다. 음. 고르게 명분 되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아니 뭐 대통령 못 만나지만 그래도 대선 후보 나왔던 그리고 쓴소리하는 분 만나서 얘기 들었는데 마침 막 뭐 지금 말씀처럼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실이라고 했지만 예, 다 예. 듣기에 네.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어 이렇습니다. 라는 얘기나 저희 100번 들어도 그렇게 안 들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안 끝났어요. 그다음에 지금 김기현 대표 자기 이제 뭐 상임고문 잘랐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네. 거 보면 어쨌든 본인의 스탠스가 확실히 친윤은 아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대선 나갈 걸 염두에 두고 있구나. 근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내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는 선을 긋겠다. 그리고 그때 반윤의 약간 이미지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대선 네, 나가는 사람은 이제 그런 거를 조심스럽게 이제 암중 모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런 모습은 그 장 소장님과 같이 방송할 때 현 변호사님의 모습과 비슷하죠. 내가 대통령 비판하고 해야 되는데 장 소장님 미리 다 해버리니까 뭐 저도 뭐 크게 뭐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웃고 있잖아. 그러니까.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근데 적절한 비유다. 네, 근데 이게
저는 이거는 홍준표 시장한테 굉장히 마이너스였다고 봐요. 홍준표 시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한 주의 스포트라이트를 가져가는 면에서 좋은데 약간 저는 저희 제가 사실은 당에 대해서 쓴소리도 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제가 봐도 좀 꼴보기 싫더라고요. 아니, 왜 저런 얘기를 이재명 대표 앉혀놓고 옆에서 하고 있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면은 까도 우리가 깐다. 욕해도 우리가 그렇죠. 우리 편 욕해도 욕한다. 우리가 하는데 이재명 대표를 앉혀놓고 김기현 대표한테 옹졸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김기현 대표가 옹졸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거는 이재명 대표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 그리고 저도 대통령실의 정치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많지만 그걸 왜 1주년에 심지어 이재명 대표 앉혀놓고 하냐. 그래서 저는 제가 봐도 기분이 나쁠 정도면은 우리 당에 조금 더 약간 연령이 있으신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굉장히 싫어할 만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재명 대표가 얻어간 게 훨씬 많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딱 봐도 1주년에 맞춘 거잖아요. 네. 맞춰가지고 대통령이 나를 안 만나준다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약간 꽁 대신 닭 느낌으로 이제 진중권 교수는 그런 식의 표현을 쓰던데 B급 영수회담을 그날 만들어낸 거거든요. 게다가 지금 TK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대구시장과 이런 식으로 밀접하게 협력한다. 이것까지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일석삼조 같은 효과를 지금 가져갔는데 홍 시장님은 단기간에 이거에 스포트라이트는 받았을지 몰라도 저는 약간 이용당한 느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전통적 지지층, 국민의힘 전통적 지지층에서는 당연히 아주 싫어하셨을 거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도층에서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홍준표 시장의 모습이? 그러니까 저는 홍 시장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왔다 갔다. 반홍 같아요. 반홍.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 얘기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경쟁자야 지금. 경쟁자야. 왜냐하면 반윤의 상징을 천하람 이준석이 가져가야 되는데 홍준표 시장이 가져간 거야.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이쪽 얘기 좀 들어볼게요. 그게 핵심이야 지금. 질투라는 거니까. 예리하다. 왜냐하면 여당 내 야당을 해야 돼요. 여당 내 야당이 누구예요? 지금 천하용인이 가져갈 뻔했잖아요. 대구에서 홍준표 그 얼라들 저 옆으로 가고 나라고 이제 1주년에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한동훈 장관은 괜찮다라고 얘기한 건 한동훈 장관이 당장 다음 대선 후보는 아닌 것 같으니까 일단 좋게 가고 국민적 이미지도 괜찮으니까 아니죠. 이걸로 윤석열 전통적 대통령과 지지층 달래려고 한 대선 거죠. 후보가 안 되는 김기현 대표까지만 하는 거죠. 이건 거의 유승민 대표 옛날 청와대 얼라들 발언이랑 같은 거예요. 대통령을 비판 못하니까 대통령 측근들을 비판한 거죠. 아니 나 궁금증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럼 천하람이 네. 홍준표 시장하고 경쟁자면 네. 그럼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 나가면 저 대구 시장 나가는 건가? 지역구 아니, 저의 운명에 대해서 지금 이상한 소리 들고 지역구에 썰을 묻는 걸로 일단은 얘기를 하시죠. 지금 아무튼 뭐. 첫인사가 순천만 정원의 남자한테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경쟁자라며. 아니, 일단은 대선 후보는 못 되니까 나이가 안 돼서.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지금 김준호 변호사님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 한동훈만 잘 싸운다. 이 한동훈 장관은 상당히 좀 칭찬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이제 김준호 변호사님 해석을 들었는데 나머지 세 분의 해석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는 바로 안 될까? 대선에서 나의 경쟁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칭찬을 했다. 바로 이제 천하람 변호사는 전통적 지지층 달래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 저는 김준호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좀 달랐던 게 네. 홍준표 시장께서 이제 내려놓은 거 아니냐. 내려놓았다. 이제 원로로서. 27년 대선의 욕심을 좀 내려놓은 것이 내려놓으실 아니냐. 분이라고 보세요? 저는 조금 좀 그렇게 보여요. 요즘에는. 정말요? 네, 오. 그래서 대통령실에 대한 비판도 하시고 당대표도 비판하고 한동훈 장관이 다음번에 지금 어쨌든 2인자처럼 네.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2인자에게 또 좀 칭찬해주는 모습 보이는 것은 본인보다는 이제 내가 당의 보수파의 원로로서 후진 양성. 네, 그것도 이렇고 할 말 다 하고 싶은 정치하면서 그렇게 좀 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 장 소장의 얼굴 표정 봐요. 지금 진정을 하는 말인가? 아니, 근데 이거는 아니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너무. 나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거는 당내 사정을 보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그 와닿았던 표현이 킬리만자로의 표범같이 내가 정치를 한다. 그런 식의 표현을 쓰셨어요. 바람처럼 그렇죠. 왔다가 이제 어슬렁거리는. 근데 이제 또 물이 근데 지난 대선 끝나고 원래는 홍준표 시장을 도왔던 분들이 우리 조직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어떤 생각을 가졌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당내 우군도 너무 없고 어떻게 갓 들어온 윤석열 당시 후보한테 질 수가 있냐 이랬는데 지금 보면 홍 시장님이 조직화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소식도 별로 없고 예.
전통적 지지층을 사실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 당내 경선에 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살란다 이게 다음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이상하다라는 생각은 당내에 많긴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제 개인적 경험인데 이제 홍 시장 측 참모들이 예. 홍 시장을 좀 홍보하고 뭘 하기 위해서 뭐를 좀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뭐 예전에 홍카콜라 같은 거 뭐 그런 거요? 네, 그래서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음. 그런 거 보면 조금 좀 어. 내려놓는 아니 내려놓으셨으면 이렇게 막 SNS에다 막 글 올리고 이재명 대표 만나고 하태경 의원하고 막 설전하고 네. 뭐하러 하겠어요. 정치인이 만약에 시장하고 그만두시면 그냥 대구에서 그냥 재밌게 행복하게 사셔도 돼요. 그냥 거기서도 어찌 보면 뭐 대구시장이 왕이기 때문에 다들 편하게 살 수 있거든요. 성남시장처럼 뭐 대장동 같은 것도 한번 거기다 거기다 끼지 말고. 근데 한동훈 장관을 잘 싸운다는 얘기는 저는 약간 반어법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어쨌든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이고 예. 그렇다고 한동훈 장관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공격했다가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고 당장 또 뭐 검찰이 수사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힘이 있고 예. 실세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숙이는 척은 하는 것이고 대통령 안 건들듯이 제가 보기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본인의 정치적인 스탠스가 대구시장 왜 했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 눈에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전통적인 지지층이나 여기서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예. 지난번 캠프에도 뭐 의원이 2명이라 그랬더니 아니 3명이에요 막 이만 얘기하는 것처럼 많지도 않고 이러니까 50% 차이니까요. 50% 차이. 두 명이냐, 세 명이냐는 증감 폭이 50%니까. 그래도 어쨌든 대구라는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PK에서의 지지세를 확보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두 제가 가지만 보기에 좀 아직 접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두 가지 좀 말씀드리면 저는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 하면 되게 잘할 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치력도 있고 또 행정 경험도 있고 국회 경험도 있어서 정치를 아는 분이다. 네.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2027년도는 물리적인 나이가 조금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물리적 나이는 저희는 항상 걱정하는데 그 원로 정치인분들은 다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서 힘을 내요. 훨씬 큰 영토를 관할한 미 연방의 대통령도 그 나이에 하시는데 그래서 다 젊거든요 바이든보다. 그래서 뭐 바이든을 날리지 않는다면 이제 왜 날린다고 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 근데 객관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확실하게 그런 건 없지만 근데 그렇다고 뚜렷한 경쟁자나 차세대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본인이 아직 내려놓기에는 약간 이 길은 열려 있죠. 다음에 그냥 대구시장 한 번 더 하시고 정리하셔도 돼요. 예. 근데 완전 놓으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음 걸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 주제가 너무 재밌었어 갖고 짧게 그러면 정말로 짧게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어쨌든 플러스인 이벤트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당 진영의 시장을 만나고 이런 것들은 뭐 정치력이 있다. 그래서 또 분위기도 좋더라고요. 네. 뭐 그런 이미지도 좋았다. 김기현 당대표가 저는 광주에 가서 강기정 시장도 만나고 네. 전남 가서 뭐 도지사 만나고 그게 바로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제 당장 다음 주에 있는 광주 민주화운동 네. 기념식 추념식에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포함해서 네, 의원들이 의원 다 전원 나갈 간다고 거예요, 아마. 하니까 예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또 하나의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죠. 예, 이 얘기 먼저 하고 다음 걸로 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장소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김재훈 최고위원 당원권 정지 1년, 그리고 자진 사퇴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3개월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예측들을 다 해주셨는데 거의 비슷하게 됐어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제 자진 사퇴를 하면서 총선 출마의 길이 열렸고, 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는 총선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네. 됐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길을 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던데. 네.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 전에 김재원 전 최고랑 좀 가까운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당에서 경감된 그런 징계를 하지 않을 것 같다. 좀 강한 징계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최고위원 자진 사퇴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 나의 가장 큰 목적과 목표는 내년 총선에 출마해서 배지 달아가지고 네. 물구나무 서서라도 나는 국회에 등원을 하겠다라는 게 가장 큰 목표인데 일단은 내가 뭐 최고위원도 내려놓고 당원권 정지 1년 이상 받아버리면 나는 출마 자체가 상당히 불가능해져 버리니까 일단은 그 윤리위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예. 거기서 결정이 나오면 내가 뭐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재심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 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 영역을 구축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정광훈 목사랑 손을 잡아가지고 새로운 정말요? 네, 그냥 간다고요? 새로운 당을 만들어가지고 어느 특정 지역을 하나 딱 찍어서 지금부터 그 지역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다. 보이겠다. 그러한 이제 상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반성은 아무 의미가 없는 반성이었다는 게 되잖아요. 그건 반성하고 또 사고치고 그러면 그렇죠. 내가 더 세게 할 걸 이런 반성인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말씀해주신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정광훈 목사와 있었던 일들에 대한 사과는 다 그냥 면피용이었다는 이제 기댈 것밖에 곳이 안 거기밖에 되는데.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당에서 날 구제해주겠지, 나의 기회 주겠지라고. 아니 근데 생각을 태용호 했는데 최고위원은 정상 참작을 될 거라고 예상을 누구나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뭐 윤리위 쪽 관계자들 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뭐 충분히 딜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이런 게 예상이 됐는데 왜 김재원 최고위원은 안 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전에 보도가 한번 나왔죠. 대통령실에서 이 징계해라라는 거였고 또 최고위원들도 김재원 최고에 대해서는 좀 왜 저래? 약간 좀 이런 부담스러워하고 느낌이었나요? 꺼려하는 분위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어, 계속 자신들이 회의 때 얘기했던 것과 또 나가서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래서 불신이 깊어요. 워낙 그 요즘 패널을 많이 이 얘기 지금 다른 데서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하죠. 다른 데 가서 하지 마세요. 왜요? 여기서만 하시라고. 여기서만 하시라고. 아, 네네. 근데 저는 그래도 태영호 의원 3개월밖에 안 받은 게 굉장히 의외였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봐야 6개월일 거라고 생각. 차이는 없잖아요. 크게 최고위의 정상화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왜 3개월밖에 안 준 건지는 사실 언뜻 납득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도 발언하지 않을 것 같고 결국 밝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진복 수석이 정말 태영호 의원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 그들이 부인하는 그 얘기가 사실이 아니었는가. 그 얘기를 더 하지 마라. 본인이 잘못 들은 거고 과장한 거다라는 것의 대가이냐라는 생각이 되게 뭐랄까요. 장사미사처럼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저한테. 제가 이상한 걸까요? 자, 그러면 일단 광고를 듣고 이 의문에 대해서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정치인싸입니다. 광고 전에 이제 김준우 변호사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가 더 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실수 쪽에 좀 더 가깝지만 태영호 최고위원은 상당히 대통령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게 이제 공적인 개입으로 가면은 심지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건으로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던 사안이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무거울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내가 다 지어낸 말이다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딜이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국민의힘의 이 징계 기준을 보면 결국은 그 발언에 심각하냐 아니면 국민 정서냐 이런 거보다 대통령의 심기를 얼마나 건드렸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도 보면 그 전에 뭐 품위유지 했을 때는 6개월이었는데 양두구육 얘기 나오면서 그렇죠. 1년이었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대통령을 개고기에 비유했냐 이러면서 나온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 처음에 징계 대통령실 얘기 나왔을 때도 뭐 5.18 공약은 뭐 그냥 해본 거다. 뭐 이 얘기 나오면서 사실은 대통령이 심기를 건드렸다 이게 나왔는데 예. 사실은 태영호 최고위원의 얘기도 이 공천 얘기는 이거는 단순히 심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이거를 뭐 아까 얘기처럼 나중에 약간 다른 생각이 먹어서 맞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큰 큰일 나는 문제가 거예요. 이게 될 막 수 있죠. 예. 수사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이거는 거짓말이 돼야 돼요. 허언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타협이 된 거 아닌가. 저도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생각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이준석 대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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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6개월, 1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공정가격처럼 됐단 말이죠. 국민의힘은. 그런데 3개월. 그건 좀 의외죠. 그리고 사실은 태영호 의원의 발언 예를 들어서 똑같이 4.3 얘기도 비교해 보면 김재원 최고는 뭐 격이 낮다라고 얘기한 거고 태영호 의원은 이거 김일성 지시다. 근데 중요한 건 김재원 최고는 물론 유족회에서는 뭐 약간 진정성 없다 그랬지만 가서 사과도 했어요. 예. 태영호 의원은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뭐 이런 방구 사과도 없어요. 끝까지 우기고 있죠. 끝까지 우기고 있죠.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다라고 얘기하면 어느 게 더 중요한가는 제가 보기에는 태영호 최고위원 발언이 훨씬 중요해요. 예. 근데 처벌은 지금 징계 수위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반대로 나왔다. 그렇죠. 두 분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최고위원을 사퇴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형사 사건 이런 거에 있어서도 뭐 예를 들면 음주운전 사건인데
내가 운전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이미 그만뒀습니다. 차를 팔았습니다. 이러면 정상 참작을 해줘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봐도 3개월은 너무 적다. 저도 동감하고 그리고 이진복 수석 얘기 글쎄요 뭐 태영호 의원이 뭐 얼마나 뭐 예를 들면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까지 우리가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은 이게 사실 심각성이 있는 게 많은 국민들이 왠지 이진복 수석이 그런 얘기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네. 예. 어떤 말씀이신지 예.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적 느낌이 그러니까 있죠. 그렇죠. 예. 뭔가 느낌이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은 개운하게 해소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게 나왔을 때 당 대표가 적극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공천 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가자. 예. 뭐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예. 뭐 대통령실 개입 우리가 차단하겠다. 내가 당 대표로서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되게 그 흐지부지된 형태로 이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 3개월 이거 저는 좀 경하다. 뭔가 경하고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딜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주고 예. 그리고 이게 저는 굉장히 안 좋은 형태라고 보는 게 나중에 돼서 그럼 또 공천 줄지 안 줄지 가지고 이게 재소환될 거예요. 이 논란이. 그렇죠. 저는 뭐 굉장히 안 좋은 형태로 됐다고 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만약에 공천 못 받는다. 그럼 그때 돼서 태영호 의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카드를 꺼내겠죠. 그때 돼가지고 또 지금까지 나한테 뭐 해줄 것처럼 희망 고문하더니 이거 뭐야 이렇게 나오실 수 있는데 저는 그리고 여러모로 공천을 좀 걱정. 받아도 좀 찝찝하고. 받으면 전국 단위에 특히 제주 만약에 태영호 의원한테 공천 주잖아요. 제주도 후보들은 할보나 많아요. 처음부터 포기한 것 같아요. 제주도 표를. 근데 왜냐하면 지금 총선에서 이겨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네. 탄핵 이후로 없죠. 예. 그래,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근데 아무튼 아니 그래도 후보들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그렇죠. 제주도에서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속이 타들어가는 일이고 그렇죠. 이게 단순히 제주뿐만 아니라 호남권, 수도권에 다 악영향을 줄 텐데 당 차원에서 만약에 타이트하게 붙거나 국민의힘이 약간 불리하게 가면은 공천 주기도 어려운데 그럼 또 안 주면은 이것도 또 난장판이 될 거라서 이거 저는 오히려 약간 더 폭탄 돌리기 하는 느낌. 근데 이분은 그냥 이북 오도청에 도지사 자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 좀 받으시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태영호 같아요. 의원 이북 오도청 지사 임명하면 북한에서 난리 칠 거거든요. 쳐들어와. 아니, 쳐들어오진 않아도. 예. 그 농담처럼 들리시겠지만 저 누구야 태영호 최고위원은 강남은 포기한 것 같아요 이미. 포기했고 접견 지역 쪽. 적경적 쪽 북한과 가까운 쪽에 지역구를 좀 살펴보는 것 같고 예. 뭐 본인은 이전에는 파주 쪽 거기가 분구가 될 거야 아마. 그래서 보수세가 강한 그 지역을 본인 지역구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예. 일설에 의하면은 포천에 네. 그쪽 지역의 보좌진들이 지금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은 강남 지역구는 본인이 이미 내려놨다. 여기는 나를 안 줄 것 같아라는 거고 당 지도부가 공천을 주고 안 주고 못해요. 그렇죠. 그냥 공천 받아주고 경선을 하게 될 거예요. 네네네. 여론조사 통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또당 지도부가 아니라 용산에서 한다는 얘기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여론조사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야. 그렇게 들었는데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경선하니까 모든 지역은 아니 다 당에 있습니다. 20년 이상 계셨던 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당에. 자, 20년 이상 계셨으니까 이렇게밖에 얘기하실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제 이게 그 사고 상태로 두고 이제 권위 뭐 이런 얘기 우리 막 이준석 전 대표 때 이렇게 수도 없이 했던 얘기들인데 어쨌든 당원권 정지가 됐기 때문에 김재원 최고위원 자리는 이제 사고고 네. 그리고 이제 한 명 그 태영호 전 최고위원은 본인이 그만두었기 때문에 거리가 됐습니다.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 태영호 최고위원 자리를 채울 겁니까? 아니면 채워요. 6월 9일 이전에 예.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가 한 명이면 찬성, 반대, 가부 이것만 결정을 하고요. 만약 2명 이상이게 되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수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되는데 지금 김기현 당대표 쪽에서는 본인과 좀 가까운 예. 사람을 여기 최고위원으로 좀 뽑히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좀 중량감을 좀 주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초선 아니면은 예. 대부분 원외 인사들이잖아요. 네네네. 김기현 당대표 빼놓고는 그렇기 때문에 좀 중량감 있는 김기현 당대표와 가까운 분을 한 명 단수 추천을 해서 뽑을 가능성이 높다. 그 사람은 아직 좀 고심 중이다.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맞나? 박성중, 이만희, 김정재, 민영삼, 이용호 이런 분들인데 다른 분이 좀 될것 검토하는 같아요. 것 같다라. 아 그래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취재해서 요거는 또 조금 조금만 더 아니 시간 그런데 지나면 사실은 얘기해 주시겠네요. 전국에서 보궐선거한 건 맞는데
단수 추천한다 그러면 네. 사실 지명과는 마찬가지예요. 뭐 그 반대표가 그렇죠. 나올 리가 없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전에 다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요? 이전에 단수로? 전국위원회. 그러면은 그게 합의, 사실은 정치적인 합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그냥 지명이랑 마찬가지 아니에요? 단수 반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용어가 다르잖아요. 네, 보궐선거. 사실상 용어가 선거. 다르다. 아니 근데 뭐 단수면은 뭐 찬반 투표도 투표는 투표니까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예. 아니 그러면은 그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고니까 일단은 그냥 두는 겁니까? 이대로 가는 거예요? 네, 왜? 그거는 뭐- 사고는 임기가 정상. 2년인데 네. 이제 정지가 1년 돼 있으니까 네, 2년 이상이 나왔어야.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나오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둘 중에 하나를 하죠. 이걸 가지고 싸우거나 아니면 받아들일 거면은 사퇴를 하거나 이게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스탠스가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원래 지금대로면 사퇴하고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감경을 네, 9개월로 깎고 공천 신청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장 소장님은 뭐 정광훈 목사랑 합작을 할 거다 이렇게 보시니까 이건 뭐 그런 어떻게 소문이 될지. 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진짜 좀 약간 좀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니 그러면은 일단은 좀 얘기 화제를 조금 전환을 하죠. 이 두 건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상대적으로 또 다른 징계 얘기가 좀 있었던 조수진 의원 입장에서는 그냥 슥 사라졌어요. 징계가 있었어요? 밥 먹자. 그거는 네. 근데 이제 네. 그러니까 당에서 물론 이제 격앙은 됐었죠 사람들이 이게 우리 그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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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통령의 거부권을 희화했다 막 엄청 그 격앙된 분들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밥 한 고기 다 먹기 운동. 그럼 밥 한 고기 먹는 것 자체는 또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 조수진 최고위원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요? 정미경 전 최고가 네네. 내가 조수진을 잡겠다. 그래서 조수진 최고가 지금 지역으로 갖고 있는 양천갑인가요? 네. 그 지역에 내 출마를 하겠다. 어.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예. 정미경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열심히 로비를 하든지 아니면 출마를 결심을 하든지 해서 전국위원회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예. 최고위원 되면은 본인이 어쨌든 내년 공천 신청하는데 유리해지니까 아니 이번 그 보궐에 출마한다고요? 정미경 전 최고가? 아니 전국위원회. 내년 총선? 내년 총선? 아니 총선에. 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최고위원 최고위원 자리. 최고위원 자리로 아. 정무경 의원이 좀 욕심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번에 보궐선거 나올 수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뽑는 게 보궐이 뭐 빈자리가 있어야 뽑는 거지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거 이번에 태영호 태영호 의원. 빈자리에. 최고위원 자리. 아 그 단수 공천 안 해줄 것 같아요. 맨날 이준석 엄마로 찍혀가지고 정미경 자, 최고위원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좀 정리를 하고 조금 이제 뭐 최고위원 그 자리는 좀 더 얘기 나오면 좀 저희에게 좀 전해주시고요. 제가 딴 데서 얘기 안 하고 예. 다음 주에 제발 좀 다른 데 가서 얘기하고 오셔가지고 다시 하지 마시고요. 자, 김기현 대표가 그러면 지도부 리스크 털어낸 겁니까? 이제 워낙 시끄러웠던 이슈가 이제 좀 정리가 된 거라고 보세요, 천하람 변호사 보시기에?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오히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더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약간 김기현 대표를 좀 치근하게 봤어요. 예.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 보면 2달 이상 됐는데 김기현 대표가 낸 메시지 중에 임팩트가 있었던 것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제는 정말 진정한 심판대에 올랐다. 지금까지는 약간 최고위원들이 사고 쳐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가 통했는데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한두 달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김기현 대표가 지금 주눅 들어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뭘 물어보면 네.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냐고. 그럼 당 대표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아니 물어봐요? 거기 무슨 인테리어를 바꿔서 동선이 바뀌어서 이제 그 기자들을 마주치지 않는 동선을 만들었다고 뭐가 돌던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 또 아. 많이 했죠. 옮겼잖아요 당대표. 근데 계속 대변인한테 물어봐라, 당사자 최고위원한테 물어봐라, 그거는 대통령실에 물어봐라 이러면서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는 걸 되게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고위원회가 좀 안정화가 되면 본인의 입장을 좀 가감 없이 좀. 아니 근데 이제 일단 그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10일에 이제 그 만찬 오찬했잖아요. 오찬하면서 그게 뭐 1주년 기념 특별 음악회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특별 음악회에 김기현 대표를 이제 깜짝 초대를 했다. 뭐 이거는 힘 실어주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을 조금은 실어줘야 되죠. 조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거의 그때 저는 제일 깜짝 놀랐던 게 태영호 의원이 징계 국면이었잖아요. 사실. 예. 굉장히 막 문제도 되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때 김기현 대표한테 대놓고 뭐 나는 정광훈한테 구걸 안 한다고 막 바로 들이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본인이 메시지나 전국 주도권을 세게 가져가서 최고위를 장악하거나 그게 아니면 반대로 그냥
내가 대통령하고 가까우니까 너 다른 최고위원들이나 당에 있는 사람들 내 말 들어라고 가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전국 주도권 가지고 가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고 예. 이게 왜냐하면 용산과의 관계나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가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김무성의 길로 가는 거고 근데 조용히 용산과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황우여의 길을 가려고 하더라도 이게 조금 더 대통령과 가까워야 되는 거죠. 예. 내가 당신들보다 대통령의 뜻을 훨씬 더 잘 알아 이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격주에 한번 만나기로. 그렇죠. 그게 이제 됐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게 약간 좀 약해지면서 김기현 대표가 당 장악력이 떨어졌었거든요. 격주에 한번 만나긴 만납니까 지금? 근데 아, 미국 만나신 가고 것 일본 가고 같은데. 대통령이 바쁘셔가지고 만날 네. 수가 없었겠죠. 물리적으로. 사실 그랬겠죠.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물리적으로 매주 만나거나 2주 만에 만날 수가 없다. 예, 예. 근데 저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그럼 김기현 대표는 왜 정치를 하는 걸까? 김기현 대표는 정치를 해서 당대표까지 됐으면 적어도 한두 가지 법안 정도 내가 이거는 좀 하고 싶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런 걸 좀 조용해서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관리형 지도자인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전혀 장악력이 안 생기겠죠. 말 그대로 황우여 부총리의 길을 가는 건데 이거 그냥 해서 한 번 더 배지 달고 그다음 뭐 하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도 했고 부의장, 의장길을 가려고 하는 걸까? 뭐 너무 이렇게 조금 뭐랄까 색깔이나 정체성을 못 실는 것 같아요. 자기가 막 대선 주자급은 아니더라도 그 이상의 중량감, 그 급에 준하는 중량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이 추진하고 싶은 아젠다를 던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당 대표 자리를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키는 게. 지키는 게? 네, 그럼요. 왜냐하면 중간에 뭐 불명예스럽게 퇴진하게 되면 정치적인 생명력도 굉장히 흔들어지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저는 기본적으로 스탠스는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뜻을 잘 반영해서 처리하는 것이고. 예. 그런데 지금 집권 여당에 있는 뭐 초선, 재선, 강남에 있거나 뭐 TK 있거나 이런 분들 대부분 저도 정확히 모르지만 그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쫄아 있어요. 공천 때문에. 다 밀려오는 게 아닌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은 김기현 대표가 우리들의 뜻을 얼마나 지금 뭐 방어를 해줄지 저기서 막 이제 명단이 내려오고 네네. 막 낙하산 내려오면 얼마나 지켜줄지에 대해서 별로 사실은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아마 징계 국면이나 김기현 대표 하는 거 보면 아 그냥 우리 생각이 맞겠구나 이진복 수석 얘기나 보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원래 우리가 이 사람한테 기대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지켜줄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운 게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실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본인의 한계도 잘 아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자리는 제가 보기에 뭐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에 있는 뭐 초재선이나 이 공천에 불안감 느끼는 분들이 김기현 대표한테 기대는 안 할 것 같다. 그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리더십 자체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리는 보존하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는 크게 안 하고 그 정도 선에 타협하지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김기현 대표의 참모라면은 저는 앞으로 총선 때까지 위기 관리합시다. 예. 그리고 이런 소리 안 나오도록 우리가 열심히 뭐 사전 정지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어차피 뭐 비대위 가가지고 비대위가 총선 공천하겠지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나오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위기 관리 해야 된다고 저는 건의 드리겠는데 지금까지는 거기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당에서는 비대위가 갈 거야, 비대위 가겠지라는 얘기는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 김기현 당대표도 꿈이 커요. 예. 아까 뭐 할 거냐 그러는데 본인도 뭐 대통령 꿈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의도에는 300분의 대통령 예비 후보가 있는 거라고 생각들을 다 그렇죠. 하니까요. 예.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실과 관계 나빠지지 않게 하고 좀 안정화를 시켜가지고 총선 공천은 김기현 호가 한다라는 이미지를 주게 되면은 본인의 본격적인 리더십을 권위를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미지만 주면 되는구나. 공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원래 권력은 실제 있는 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예. 있다고 이미- 믿어지는 게 이제 중요한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뭐 오늘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던 이제 첫 주제부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1주년이 있었던 주간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좀 파생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신년 기자회견과 취임 1년 기자회견을 다 안 하신 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다른 타이틀을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갖게 됐는데 국무회의를 통해서 1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전 정부 탓을 할 거냐라는 걸 이제 신문들 사설에서도 많이들 썼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눈에 띄었던 게 그거잖아요. 인사 조치. 새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으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하자마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바로 지금 이제 면직 절차에 지금 뭐 들어갔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이걸 좀 의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개각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좀 뭐 산업부 차관 교체하고 뭐 산업정책 비서관이 그 자리로 가고 뭐 일부 변동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방송에 열심히 나오는 장관님들이 개각을 안 당하기 위한 거냐 아니면 개각 이후에 총선에 출마하기 위한 거냐 방송가에서 말이 많아요. 네. 한동훈 장관 빼고는 다 방송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네. 예. 그래서 보수 참칭 패널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이 제대로 보수 역할을 못 해주니까 장관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국정 기준에 맞춰 그러니까 과감한 인사 조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대통령께서는 왜 빨리 성과가 안 나오지?를 가지고 두 예. 가지의 원인을 찾으신 것 같아요. 첫째는 전 정부가 너무 많이 망쳐놔가지고 바로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 하나는 전 정부의 뭐 약간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에 임명된 사람들이 네.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제대로 협조를 안 한다. 음. 근데 이제 그러니까 두 번째 분야에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을 교체해라라는 얘기인데, 예.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까지 설득할 필요 없이 교체해라 이렇게까지 세게 할 필요가 있는 얘기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그냥 그러니까 바꾸면 되는데. 바꾸면 되는. 어쨌든 장관급은 지금 2명이죠. 한상현 방통위원장과 이제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 근데 이제 근데 그런 얼마 안 분들 말고도,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대통령이 염두에 두신 거는 그런 분들만 의미하는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각 부처에 네네네. 실무진들. 뭐, 예, 그러니까 1급 이상, 예를 들면 아. 실장급이나 네네네. 차관급이나 이런 데들이 조금 국정 과제에 협조를 안 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 있지 그러면은 않을까.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게 사실은 지금 뭐 지금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일단 야당 탓, 네. 야당 때문에 법 통과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어쨌든 뭐다음에 부동산 정책 잘못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해서 집권한 거잖아요. 네. 1년 됐거든요. 네. 1년 지나도록 야당 탓하는 건 제가 보기에 본인이 무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 탓하면 장관들 있잖아요. 장관들. 예. 장관들을 왜 임명해요? 차관 통해 가지고 어쨌든 부처를 장악해서 추진하라는 거잖아요. 예. 이 말은 그 공무원들 탓한다는 얘기는 장관의 무능력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탓한다는 얘기는 여당이 무능력하다는 얘기고 공무원 탓한다는 얘기는 장관들이 무능력하다는 탓이에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그냥 본인 성과를 얘기를 하면 돼요. 자꾸 남 탓해봐야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도 그냥 뭐 야당 아직도 수사관인가 아직도 그냥 언론처럼 그냥 제3자적 관점인가 이렇게 보지 예. 성과 안 내는 게 어떻게 야당하고 공무원 탓한다고 그게 해결이 돼요? 아니 근데 저는 보면서 방통위원장과 관련해서는 7월 말이면 원래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보름 내지는 한 달을 앞당기기 위해서까지 이렇게 면직 처리를 추진하는 그럼 이유가 뭘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저 사람은 한시도 저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라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임기를 맞춰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업무상 그렇지. 기록에 남겨야 된다는 거죠. 법률적으로나 쫓겨났다.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네, 문제가 네. 있어가지고 내보낸다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끝까지 계속 그 두 가지 요소를 아까 천 위원장이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국민들이 몰라주고 언론이. 언론가 잘 안 되고 있고 언론이 편향적이다. 그러니까 장관들 열심히 나가서 홍보해라라는 게 하나고 다른 한편으로 참칭 문제가 있는 거 패널들도 다 바꿔라. 아니냐라고 뭐 이제 다 빼? 네, 다 빼, 그래서 교체. 뭐 파란색도 이거 색깔 그리고 검정색도 네, 검정색. 색깔론이나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에 굉장히 비중을 두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외교가 딱 끝나고 나서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KBS, MBC 뭐 토론회도 막 열리고 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네. 그렇게 되면서 그런 게 좀 방송과 관련된 부분에서 힘있게 프레임을 가지고 저돌적으로 뭔가 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려스럽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박대출 의원도 그렇고 그 성일종 박성중. 뭐 다 지금 이제 네이버 다음 또 포털 맞아요. 알고리즘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과연 포털 때문에 알고리즘 때문에 국민 여론이 안 좋은 건가 아니면 여론이 안 좋아서 포털의 뉴스가 그렇게 뜨는 건가 무엇이 먼저인가에 대한 또 되게 근원적인 고민을 이게 하게 사실은 되더라고요. 민주당 집권 때도 그 얘기 나왔었어요. 네네. 왜 이렇게 우리 부정적인 기사 많이 오르냐 이게 나오는데 뭐 알고리즘 알 길이 없죠. 하지만 기사들이나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에 쓰게 돼 있거든요. 예. 그거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패널 섭외라든지 이것도 어쨌든 뭐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도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게 많이 나오고 이거를 자꾸 간섭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아니, 자유를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언론의 자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게 이제 저는 성공하는 정부가 되는 거, 성공하는 여당이 되는 거 되게 간단해요. 야당 때 했던 얘기 찾아보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저희가 야당할 때 민주당에서 옛날에 네이버 들어오라 그래 그거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썼던 논평 한번 찾아보면은 그대로 하면 돼요. 네. 지들이 알아서 자유롭게 그냥 뭐 언론이든 포털이든. 그리고 아마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께서 들으신 분들은 민주당 니네도 5년 내내 뭐 이명박근혜 정부 탓하고 뭐 5년 내내 관료들이 보수화돼가지고 우리 말 안 듣는다 막 뭔 내로남불이냐 얘기할 텐데 우리도 그때 야당일 때 왜 맨날 이런 소리 하냐고 뭐라고 엄청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서로 아무튼 좀 역지사지. 야당일 때 했던 얘기를 좀 네. 찾아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오늘 마지막 주제로 짧게라도 이건 좀 김준호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정의당 원내대표 선출 있었습니다. 아, 네. 네네네.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근데 장혜영 의원이 그러니까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철회한 줄 알았는데 네. 당의 기득권이 주저앉혔다라면서 상당히 좀 불만을 제기했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일이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그 원내대표를 이제 심상정 의원은 이제 한 적이 없고 21대 때 예. 배진교 의원이랑 강은미 의원이랑 이은주 의원이 했고 이번에 임기가 끝나서 장혜영 의원이 이제 나도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다라고 했는데 배진교 의원이 나도 다시 하겠다라고 해서 예. 아마 이제 6명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다수결에 의했는지 합의에 의해서인지 이제 배진교 대표가 의원이 원내대표를 다시 하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예. 그래서 왜 나는 그동안 어리다고 뭐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 이번에 마지막이라 기회를 줄 줄 알았는데 안 줘서 이제 섭섭하다고 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 유호정 의원도 이제 세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이게 단순히 뭐 연령 문제나 청년 정치인에 대한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장혜영 의원이나 유호정 의원 그리고 이제 조성주 이라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 당대표 선거도 나가고 네. 이제 있는데 그런 분들이나 지금 정의당 부대표하는 이기중 부대표 등이 새로운 내부의 뭐랄까 정치 그룹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쪽은 재창당 정의당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조금 뭐 중원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길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만약 원내대표가 되면 지금 정의당 재창당과 관련된 다양한 노선들이 있는데 그게 그들의 의견이 마치 메인인 것처럼 예. 비춰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다른 의원들이 좀 작동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예. 정의당이 그러면 이제 과연 어쨌든 내년 총선에 정의당이 과거 예전에 이제 진보정당으로서 갖고 있었던 그 포션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관건일 텐데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노선 싸움을 또 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도 보이네요. 재창당의 이제 방향과 관련된 문제고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없어진 회사라서 좀 그렇지만 예. 정의당이 이제 브랜드 가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뭐 논란이 많았지만 8% 9% 나왔었거든요. 예. 지난 총선에서 지금 그렇게 쉽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후보의 자질 논란들이 좀 있었습니다. 사퇴하신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서 그 후보의 상품성이 되게 중요하다. 쌍용 자동차로 치면 토러스 같은 네. 좀 중간 히트작이 좀 나와야 된다. 그래서 뭐 전략이냐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비례 1번, 2번으로 나올 후보가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수용성이 있느냐 예. 혹은 상품성이 있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처럼 또 정의당 이야기까지 조금 짚어봤고요. 벌써 시간이 넘어버렸습니다. 예. 여기서 빨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하죠. 네, 정치인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말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서 한 주간 있었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